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만 어제는 한 간첩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비판받는 국정원이 본업인 간첩 수사에서도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서울시 복지정책과 유우성입니다. 유우성 씨는 최초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성공한 탈북자였습니다. 탈북자의 모델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0일 여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유우성 씨와 여동생은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북한 국적이 아닌 화교였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처럼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신고했는데 국정원이 가혹한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뒷발을 이렇게 찼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찼거든요. 어떤 부위를? 여기 무릎? 여기 다리 부분은. 허리, 여기 허벅지. 예. 막 찼거든요. 막 차서 아줌마 수간이 너 안 되겠다. 다 죽이고 하면서 저희가 의무실로 데려가야겠다. 정신 부탁드리게 해주겠다면서.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한 후에는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일가족이 북한의 공작원이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3차례 전달했고 오빠가 여러 차례 미립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의 진술로 오빠는 간첩으로 구속됐습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우성 씨가 탈북자 10,000명의 정보를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170에서 20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명단 중 마지막으로 전달했다는 날짜인 2012년 7월 이전에 작성된 것은 7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검찰 주장처럼 주소가 포함된 것은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명단조차도 전달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진술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유 씨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여동생이 진술한 것입니다. 오빠의 미립북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과연 북한에서 찍은 것일까? 이 사진 여기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위치 정보 나온 거죠? 네네. 아이폰에서 위치 정보가 저장된 겁니다. 사진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유가려 씨 가족이 살던 중국이었습니다. 여동생은 가혹행위와 함께 잘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위 진술하게 되면 자기는 도와주는 것이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살게끔 해주고 마지막까지 버거도 해주고 그리고 집도 주고 생활 정착해서 할 수 있게끔 모든 거 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좋은 꿈 좀 꾸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국가보안법 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북한 이탈 주민법 위반이랑 여권법 위반 부분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했던 그런 판결이었고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유 씨를 석방했습니다. 참 오랜 동안 거의 8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증거를 찾으려 중국도 3번, 4번 갔다 오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의 강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려 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했다는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가려 씨가 만약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무리 내가 맞고 아무리 어쨌든 가혹행위가 안 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다 어떻게 해도 진짜 버는 사람 없고 당한 사람 나잖아요. 진짜 버는 사람 없고 들은 사람 없으니까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얘기해주겠어요. 내밖에 내 혼자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는 독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가혹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담장 너머에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있습니다. 유가려 씨가 180일 동안 조사를 받은 곳입니다. 모든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곳에 와서 위장 탈북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가려 씨 말고도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 중국에서 공작 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애 씨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경애 씨와 사실혼 관계인 김모 씨는 이 씨가 북한 공작원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김정일, 김정은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 어디 바보 천치가 아니고 그 사람 북파 공작원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냔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저 아니면 본 사람이 없는데 같이 누가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간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김 씨는 북한을 탈북한 이경애 씨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함께 들어가 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경애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경애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서 위조 달러를 유통해 외화벌이를 했으며 재미교포를 유인 정탐했다는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구타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54일간 조사받으면서 여러 차례 발길질,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하기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소리치고 책을 내던지고 주먹과 책으로 머리를 때려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경애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합동신문센터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당시 이 씨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도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안면 마비와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씨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을까요? 제가 재판정에서 보니까 다리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뭐 걷는 게 어렵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탈북을 하려면 걷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체력을 길러야 된다고. 거기가 큰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게 돌면 한 1.5km 돼요. 그거 막 한 10대밖에씩 빠른 걸음으로 걷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 일이 있은 뒤에도 보이부 공작원이라는 것을 자백하라는 압박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키 작은 아줌마가 와서 너는 이젠 이 다리가 힘들 것 같으니 빨리 하나원으로 가야 하지 않냐고 하면서 보이부 공작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글로 써야 2, 3일이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경애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허위 자백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허위 자백에 대한 전문가는 허위 자백이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허위 자백이라 하더라도 자백이 일단 이루어졌다면 자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위 자백 사례에서도 자백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구체적인 잘 상황을 모르는 피의자한테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증거에 부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관이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경애 씨는 수사관들이 보이부 자료와 주소를 주고 암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도 수사관들이 이야기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가려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탈북자 명단의 형태를 수사관이 그려줬다는 것입니다. 아줌마 수사관이 자기 저사실 방에서 직접 필기를 그려준 거예요. 아줌마가.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생겼고 도안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안 다음부터 후에 그거 보고 그냥대로 내가 옮긴 생각이에요. 옮긴 거? 네. 이경애 씨는 국정원 조사 뒤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간첩 조작을 항의했다고 합니다. 동거남 김 씨가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나는 간첩 아니다. 그럼 당신 나 저기 간첩 아니고 나중에 무죄 밝혀지면 당신 어떻게 당신 막 검사하고 벗을 거냐고. 나 꼭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요. 검사님도 꼼짝 못해요. 내가 거기에서 보고 와 깜짝 놀랐어요. 검사님도 할 말을 뭐 없어가지고 내가 듣기에 변명을 하더라니까 이경희한테. 그걸 직접 보셨군요. 예,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사실 막 공황 상태였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다음 없이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거예요.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당시 진정 내용에는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7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한때 가혹행위를 당해 반신불수가 된 적도 있으며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이경혜 씨 발언이 인용돼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또는 고문의 직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랄까요? 네. 어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안타깝게도 기각한 사건입니다. 독립된 조사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의 진술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재판부는 이경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경혜 씨가 국정원장에게 전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구치소에서 국정원장에게 자신이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었으나 이탈한 탈북자라고 말하는 전향서를 보냈습니다. 너 왜 뭐 전향서 쓰고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저기 교도관 교도관하고 저기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그런 간첩 혐의를 있었던 사람들도 전향서를 쓰면은 어떤 그러니까 자기한테 형을 감해주는데 좋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그냥 그럴 줄 알고 그걸 썼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럼 이 말을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요 어떤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김 씨는 이경혜 씨가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 찍은 동영상입니다. 얼른 자자. 얼른 자. 애기가 돼요. 애기. 한 이제 갓 입트인 애기 있잖아요.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고 이제 옹알이 하듯이. 옹알이 막 그러니까 다중인격 어쩔 때는 막 되게 힘센 막 장사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다중인격이긴 한데 보통이 한 반수는 애기가 돼요. 막 갓 입트인 애기처럼 돼요. 정신 감정 결과 이경혜 씨에게는 해리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기억이나 인지 능력, 신체 운동 조절 사이에 통합 능력이 상실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있는 동안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국정원에 조사받는 동안에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에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쓰러지고 정신 잃고 해리성 장애 때. 그러면 그 조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못 믿는다. 그 애기가 된 사람은요 뭐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 정신 났을 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이 판결 모든 게 하여튼 답답할 뿐입니다. 이경혜 씨의 증상에 대해 국정원은 고도의 공작원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의 강압 수사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고문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려면 피고인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고문을 당해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형사 절차에 엄청난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지적했듯이 수사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 수사 절차를 법정에서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상당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해마다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수개월씩 조사받는 이곳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011년 12월 국정원은 한 탈북자가 합신센터에서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뒤 숙소의 샤워장에서 목을 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 사건을 처리한 경찰은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떤 내용의 신문이 이루어지다가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기 CCTV 테이프 같은 거? 네. CCTV를 뭐 좀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방 안에 그 샤워장에서 이제 그래 한 목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샤워장에는 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 있었으면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CCTV만 확인했으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나 유가려 씨에 따르면 숙소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고 샤워장까지 비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앉았다. 그러면은 CCTV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보이는 거네. 네, 여기까지가 보입니다.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경애 씨도 합신센터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감시 카메라가 샤워장과 화장실도 다 촬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과연 자살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은 없는 것일까? 있었다면 왜 경찰에 제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풀기에는 국정원의 비밀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합동신문센터 쪽에 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그 언론이 접촉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합동신문센터에?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 공개된 거는 제 대변인밖에 없습니다. 아, 공개된 거는? 네, 사실은 그러면 간첩 신고하는 111하고 합동신문센터하고는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네, 방법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뭐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해도 안 될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겠죠? 예.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러시아 최지비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취재하겠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기사자가 내가 줍니까? 같은 놈이잖아 그게. 합동신문센터의 담 너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탈북자 4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직원 언행에 공포감을 느꼈다는 탈북자가 43%였습니다. 직원이 무시하거나 반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도 23%였고 폭언을 들은 경우도 17%였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는 사례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과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요?